엄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쉬세요. 쉬긴 뭘 쉬어. 아직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수 있어. 그래도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이 대화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의 편견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모두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만의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징표는 그 포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인생의 훈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70세 넘어 혼자 밥 먹어도 외롭지 않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젓가락을 들 때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단단한 평화입니다. 밥상 앞에서 울지 않고 조용히 반찬을 집어 먹을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장정임 씨는 매일 저녁 혼자 밥을 차립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냄비, 멸치볶음 조금. 밥상은 소박하지만 늘 단정합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만 봐도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밥 한 숟갈이 목에 걸려 삼키지도 못하고 찬 밥을 버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냐? 그렇게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정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남편의 밥그릇을 치우고 식탁의 의자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밥 먹는 거 슬픈 일이 아니야. 그냥 내 삶의 방식이야. 그날 이후 그녀의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밥을 먹었고 가끔은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밥 한 끼가 고독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자식에게 기대 살던 사람들의 노년은 달랐습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이남숙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매일 화를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며 내뱉은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님, 반찬은 알아서 덜어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인데 그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웃고 떠들던 시절은 기억 속의 그림이 되었고 지금은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남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겠다. 그리고 원룸 하나를 얻어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냉장고 문을 열어도 먹을 게 없고 찬밥에 김만 싸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혼자의 밥상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녀도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누가 차려주는 밥보다 내 손으로 지은 밥이 더 따뜻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밥을 먹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식탁 위에 침묵만 채워질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70세를 넘긴 지금 밥 한 끼를 스스로 준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력이 아니라 인생의 품격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힘은 세상을 이겨낸 증거입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 뒤에도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장정임 씨는 요즘 밥을 먹으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밥그릇 위로 햇살이 비치면 남편이 웃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잘 살고 있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외롭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고독을 친구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70세 넘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진짜 자유는 돈도 명예도 아닌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삶에서 옵니다. 남들이 보기엔 쓸쓸해 보여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약을 챙기며 통장 잔고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싸움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의 김정순 씨는 72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오롯이 혼자가 되었지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말 고달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고 시장에서 반값 세일할 때만 장을 봤습니다. 아들은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라며 여러 번 권했지만 김정순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밥상 위 숟가락 개수 세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에 담긴 자존심은 굶주림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살던 며느리와 싸우고 집을 뛰쳐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은 손님 아니에요. 가족이면 눈치 좀 보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순 씨는 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똑같이 상처받았을 거라고. 그날 이후 김정순 씨는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 밥을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식의 집은 쉼터가 아니라 타인의 집이구나.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댈 곳이 없다며 눈물 찢지만 진짜 문제는 기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힘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버팀의 연속이 아니라 독립의 완성입니다. 내 병원비를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끼니를 내 손으로 해결하며 내 노후를 내 방식대로 꾸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입니다. 한편 자식에게 기대며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종종 비극으로 끝납니다. 엄마, 이번 달엔 조금 힘들어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는 사이 부모의 통장은 바닥나고 마음엔 서운함이 쌓입니다. 결국 사랑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가족은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됩니다. 반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년은 외로워도 단단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밥값이 스스로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삶의 자존심이자 자유의 증거입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김정순 씨는 요즘 오전마다 동네 공원에 나가 걷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텀블러, 책 한 권, 그리고 현금 2만 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가 편안하다는 그녀의 말은 고독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인생 후반의 진짜 성공은 혼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70세 넘어 돈 계산이 아직 정확하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지폐 한 장, 동전 하나의 가치를 여전히 손끝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 감각이 아니라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정신의 증거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먼저 흐려지는 건 눈이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돈을 세고 카드 결제 금액을 확인하며 거스름돈이 맞는지 꼼꼼히 살필 수 있다면 그건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김영순 씨는 시장의 계산대 앞에서 언제나 꼼꼼합니다. 이거 7,800원이죠? 1,000원짜리 7장에 동전 3개요. 계산이 끝나면 꼭 영수증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넣으며 숫자를 다시 중얼거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계산이야. 그냥 카드 긁으면 되지라며 웃지만 김영순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걸 놓치면 내 인생도 같이 흐려지는 거야. 그녀가 이렇게까지 숫자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처음으로 혼자 연금과 생활비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잔고가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들이 급한 일 좀 해결하느라라며 200만 원을 인출해 간 것이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까지 이렇게 믿을 수 없구나.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로 하루라도 계산기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돈으로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달 예산표를 손으로 직접 적어 내려가며 연금이 들어오면 식비, 관리비, 병원비를 칸칸이 나눕니다. 남들은 나이 들어 뭐하러 그렇게 꼼꼼하게 사냐고 하지만 김영순 씨는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삶이 내게 아니야. 지금 그녀는 매달 남는 돈으로 적금을 붓습니다. 70대 여성이 매달 5만 원씩 적금에 넣는다는 건 사소해 보여도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의 80세 박인자 씨는 돈 계산을 잃으면서 삶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젊을 땐 장사도 하고 부지런했지만 노년에 들어 계산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자 주변이 하나둘 그녀의 돈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니던 친구가 내가 대신 이체해 줄게라며 비밀번호를 물었고 며칠 뒤 통장에서 3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인자 씨는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숫자를 잃으니 인생도 헷갈리더라.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숫자에 약해지는 순간 세상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자식, 친척, 심지어 친구까지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대신이라는 말이 결국 내 인생의 통제권을 빼앗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넘어 아직도 돈 계산이 정확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가 맑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를 읽는 눈은 삶을 읽는 눈이고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속임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순 씨는 오늘도 장을 보고 돌아와 영수증을 모아 앉습니다. 한 줄 한 줄 가격을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번 달도 잘 지냈다. 그 목소리엔 피로가 아니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태도는 인생을 드러냅니다. 계산이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정확히 알고 지키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노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70세 넘어 아직도 숫자를 놓지 않는 당신,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돈 계산이 정확하다는 건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온 인생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70세 넘어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세상의 가장 잔인한 고문은 남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 되풀이하는 그때, 그 말, 그 선택, 그 후회입니다.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장면 하나,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한숨이 평생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기억 앞에서도 그래, 그게 내 몫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3세 윤정혜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믿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공장을 같이 운영하던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가게도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남편은 술로 도망쳤고 윤정혜 씨는 시장에서 김밥을 팔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 그녀는 찢어진 통장 하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서류에 도장 찍었을까? 그 후 10년 동안 그녀의 인생은 후회라는 단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과거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만 제대로 판단했어도 남편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어느 날 함께 김밥을 팔던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그때 도장 찍은 사람은 순정이 있었잖아. 사랑해서 한 거잖아.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다. 나는 그때 사랑했었다. 진심이었잖아. 그날 이후 윤정혜 씨는 후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밥을 말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70이 넘은 지금 그녀는 여전히 시장에서 김밥을 팔며 말합니다. 나는 잘 살아왔어. 후회하지 않아. 그 고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반면 서울 강동구의 78세 이은호 씨는 평생 후회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이후 자식 둘을 홀로 키웠지만 아들이 결혼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못 본 채 칠순을 넘긴 지금도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참고 살 걸, 이혼만 안 했더라면 그렇게 되뇌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도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동안 현재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후회를 발밑에 돌로 삼고 어떤 이는 그 돌에 스스로 발이 묶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지난 일을 원망한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고통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결정도 나였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윤정혜 씨는 요즘 시장에서 손님에게 김밥을 건네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난 인생이에요.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합니다. 후회를 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입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그저 무심한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 용서가 없으면 사람은 나이 들어도 평생 40대의 후회 속에 머뭅니다. 70세 넘어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상처를 예술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이 지금의 단단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로 배우고 상처로 성장합니다. 그러니 과거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시절에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미소 짓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5번째, 70세 넘어 거짓말할 일이 없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 나이에 더는 감출 것도 꾸밀 것도 속일 것도 없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거짓을 다 씻어낸 사람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체면을 지키려 거짓말을 하고 중년에는 관계를 유지하려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오직 진실만이 남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꾸며대던 말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5세 김성래 씨는 젊은 시절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던 덕에 주변에서는 잘 사는 집으로 통했지만 실상은 늘 허덕였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버거워 밤마다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이웃에게 우리 남편 출장 갔어요. 외국에서 회의 중이에요 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쌓은 체면은 하루하루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거짓말은 늘 새로운 거짓을 불렀고 거짓 속의 인생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김성래 씨는 여전히 괜찮아요. 우리는 여유 있어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 남은 건 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이제 나는 숨길 게 없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 서초구의 79세 장미옥 씨는 여전히 거짓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젊을 땐 남편 사업이 잘 됐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뒤에도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지금도 여유 있게 살아요라며 웃었지만 집에서는 카드값 독촉장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고 친구 모임에서는 가짜 반지를 끼며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거짓으로 포장된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 뒤편엔 외로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불 꺼진 거실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는 나이는 언제 올까? 노년의 자유는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꾸밈 없는 말, 가식 없는 표정, 눈치 보지 않는 행동.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남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인생,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김성래 씨는 요즘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손님들에게 이거 오늘 반값이에요. 맛있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없어도 그녀는 거짓 없이 웃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했는데 지금은 있는 대로 살아서 마음이 편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압축합니다. 거짓은 늘 불안을 낳고 진실은 결국 평화를 줍니다. 젊을 땐 거짓으로 버티지만 나이 들어서는 진실로만 버틸 수 있습니다. 70세 넘어 더 이상 거짓말할 일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숨길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인생엔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너 그 친구랑 아직도 연락해? 아니, 옛날엔 죽고 못 살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전화 한 통도 없어. 봐라, 친구도 결국은 썩어가는 음식처럼 유통기간이 있더라. 우리가 평생이라고 믿었던 우정, 늙어가며 그 환상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함께 울고 웃던 친구가 이제는 남보다 더 차갑게 돌아서고 오히려 상처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를 먹으면 성격은 더 날카로워지고 비교와 자랑은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만날 때마다 이어지는 술자리는 몸을 망치고 생활 반경이 달라지면 연락조차 끊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우정은 극히 드물며 오래 지속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은 존재합니다. 그 충격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끝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 웃고 울었던 사이도 나이 들어서는 그 웃음이 비교와 질투로 변합니다. 어제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우린 형제 같다라던 입에서 오늘은 넌 왜 아직 그것밖에 못했냐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남아있어도 속마음은 이미 적수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영철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매달 등산을 했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챙기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며 대화는 늘 자식 얘기로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승진도 빨라. 너네 아들은 아직 자리 못 잡았지? 그 순간 박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친구의 자랑은 칭찬이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오르던 산길은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고 참았지만 결국 폭발했습니다. 넌 왜 만날 때마다 사람을 깎아내리냐? 그날 이후 산행은 끊겼고 우정도 끝났습니다. 함께한 세월은 산처럼 높았지만 경쟁심이라는 낙석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반대로 대전의 김정수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늘 비교와 자랑을 늘어놓아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화의 화살을 바꿨습니다. 내 아들이 잘 나가는 건 알겠어. 근데 나도 내 방식대로 만족하며 살아. 그렇게 담담히 선을 긋자 친구는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다른 삶을 존중하게 되었고 경쟁 대신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정을 지키려면 경쟁심을 인정하고 단호히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왜 쉽게 경쟁으로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젊을 땐 함께 달리던 동료였지만 나이 들어서는 서로의 성적표를 비교하는 적수가 됩니다. 누가 더 오래 건강을 지켰는가? 누가 더 좋은 집에서 사는가? 누가 더 성공한 자식을 두었는가? 이런 잣대가 대화 속에 스며들고 우정은 점점 전쟁터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인간은 비교 본능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는 사라지고 새로운 성취는 줄어듭니다. 남은 건 과거의 성취와 가족뿐인데 그것을 두고 끊임없이 우위를 다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독한 칼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가 경쟁 상대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간을 맞이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자리에 불편함이 자리 잡고 함께 웃어야 할 순간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더 무서운 건 상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상처만 남기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전의 김 씨 사례처럼 경쟁을 거부하고 선을 긋는 태도는 예외를 만듭니다. 넌 너, 나는 나라는 확실한 경계. 그것이 없다면 우정은 끝내 질투와 비교에 질식해 죽어갑니다. 냉정히 말해 노년의 친구는 웃으며 건배하는 술잔 속에서도 이미 경쟁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 집, 연금, 건강까지 모든 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쌓일수록 우정은 썩어갑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함께했던 추억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어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피곤해지고 혼자 집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우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정보다 고요를 더 원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용남 씨는 은퇴 후에도 친구 모임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모여 고스톱을 치고 옛 추억을 나누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끝없는 뒷담화, 반복되는 자랑, 사소한 말다툼이 피로를 쌓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한숨만 나오고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친구들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TV 보며 라면 먹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마음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40년 우정도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정혜수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친구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겠나?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의 허술한 농담 하나에 크게 웃었고 그 웃음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상반된 두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왜 쉽게 끊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혼자가 더 편해져서 우정을 끊고 어떤 이는 불편함을 넘어 함께하는 가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통된 진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추억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노년에는 체력도 줄고 인내심도 사라져 혼자가 더 편안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인간은 사회적 선택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스스로 잘라내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친구와의 추억이 아무리 많아도 현재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혼자의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정이 필요 없는 짐처럼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돌아오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점점 연락을 피하고 결국 우정의 끈은 끊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우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혜수 씨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억지로라도 나가면 다시 웃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선택을 하는 이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김용남 씨처럼 고요를 택하고 그 순간 친구 관계는 유통기간을 다해 사라집니다. 냉정히 말해 노년의 우정은 추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공감과 현재의 즐거움이 없다면 과거의 기억은 힘을 잃습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순간 우정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도 결국 인연의 시기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죽을 때까지 함께할 것 같았던 사이도 세월이 쌓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집니다. 끝없는 신뢰도 결국 시간 앞에서 바래고 남는 건 연락 없는 공허함 뿐입니다. 우정은 영원이 아니라 시기와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강물일 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이재호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붙어 다닌 친구와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군대도 함께 갔고 결혼식에도 서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매달 술자리를 이어가며 우린 늙어도 같이 간다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친구가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보자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정이라 믿었던 관계는 흔적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인연도 결국 유통기한이 있구나.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박명수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학교 친구와 50년을 이어왔는데 서로 바쁜 시절에는 1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옛날 얘기가 터져 나오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오히려 긴 공백이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연이 한번 끊어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시 이어진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연의 시기를 넘어선 우정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얼마나 시기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한쪽은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며 등을 돌렸고 다른 한쪽은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결국 우정은 노력보다도 서로의 상황과 시기가 맞아야 이어진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강철이 아니라 모래와 같다고. 손에 꼭 쥔다 해도 틈새로 조금씩 흘러내린다고. 특히 노년에는 생활 환경, 건강, 경제 사정 등 변수가 많아 인연의 끈은 쉽게 끊어집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도 결국 제 갈 길을 가고 남는 건 홀로 된 나 자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정의 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던 친구가 내일 갑자기 연락을 끊을 수도 있고 갑작스런 병이나 이사로 영영 만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정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순천의 박명수 씨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인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적 같은 재해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고향의 이재호 씨처럼 인연의 시기를 놓친 채 끝나버립니다. 냉정히 말해 우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도 결국은 인연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추억만 남기고 현실에선 사라집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네 번째 이유는 돈을 빌리면 친구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돈 앞에서 가장 잔인하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이도 돈이 오가는 순간 표정은 변하고 마음은 달라집니다. 빌린 쪽은 불편함을 느끼고 빌려준 쪽은 의심과 분노를 쌓아갑니다. 결국 남는 건 금이 간 우정 그리고 연락 두절된 전화번호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병호 씨는 4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잠깐 어려워. 한두 달만 빌려주면 바로 갚을게. 그렇게 내어준 돈은 500만 원. 하지만 두 달은 고사하고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조만간 갚을게라는 말뿐이었고 만남은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친구는 잠적했고 김 씨는 돈도 우정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씁쓸히 말했습니다. 돈 빌려준 순간 친구는 이미 사라진 거였어. 반대로 부산에 사는 박기현 씨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빌려주지 않았기에 우정은 여전히 남았고 둘은 지금도 가끔 만나 술잔을 나눕니다. 친구는 시간이 지난 뒤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안 빌려줘서 오히려 다행이었어. 그 돈도 결국 다 날렸을 거야.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한쪽은 우정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지켜냈습니다. 이 상반된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면 원망이 시작되고 빌려주지 않으면 처음엔 불편하지만 오히려 우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빌려줬다가 결국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돈 거래는 가장 치명적인 균열을 낳는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도 더 민감해지고 빌린 사람도 갚지 못해 더 도망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결국 돈 때문에 친구 잃었다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을 빌린 쪽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안함이 부담으로 바뀌고 그 부담이 결국 차라리 연락을 끊자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빌려준 쪽도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라며 분노에 사로잡히고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박기현 씨 사례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돈 거래를 아예 하지 않고 우정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돈이 우정을 집어삼킵니다. 냉정히 말해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 친구는 사라지고 우정은 흔적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에서는 더욱 단호해야 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아야 합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 우정은 이미 시체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다섯 번째 이유는 연락이 끊기면 그게 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우정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멈추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관계는 썩어갑니다. 그때는 다시 붙잡으려 해도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정은 조용히 죽어 있고 추억만이 빈 껍데기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한상민 씨는 고향 친구와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같이 뛰어놀았고 군대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결혼식, 집들이, 환갑잔치까지 서로의 인생을 늘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우린 끝까지 간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친구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건너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지나자 결국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도 더 이상 연락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50년 우정은 단순한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연락이 끊기니 그냥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정태호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해외까지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화상통화까지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꾸준히 이어가자 다시 예전의 친밀함이 살아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몇 년 뒤 다시 만나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한쪽은 연락 단절로 우정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정을 지켜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우정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연락이 끊기며 죽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 들어 체력은 줄고 생활 반경은 좁아집니다. 일부러 연락하지 않으면 우연히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단절되면 관계는 끝내 다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소통 단절은 곧 관계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말이 오가지 않으면 상대는 점점 낯설어지고 낯설음은 무관심으로 변합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 공백은 다시 메울 수 없게 됩니다. 노년일수록 이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락이 끊기는 과정은 언제나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싸움도 갈등도 없습니다. 단지 전화를 미루고 답장을 늦추다 보니 어느새 연락은 끊어집니다. 그렇게 우정은 소리 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군산의 정씨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이어가려는 노력만이 관계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바빠서, 그냥 미뤄둔다는 이유로 우정은 묻혀버립니다. 냉정히 말해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은 존재합니다. 연락이 끊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시체가 된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도 현재의 침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귀찮음을 이겨내고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믿었던 그 우정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여섯 번째 이유는 생활 범위가 달라지면 연락조차 뜸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매일 얼굴을 보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생활 반경이 바뀌면 남보다 더 멀어집니다. 길에서 마주치지 않으면 생각도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우정도 시들어갑니다. 결국 시간이 친구를 잡아먹고 남는 건 텅 빈 연락처뿐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정성호 씨는 고향 친구와 평생을 붙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반, 졸업 후에도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며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늘 가게 문 닫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우린 평생 친구다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아들의 결혼 문제로 갑자기 서울 강남으로 이사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보자고 약속했지만 막상 거리가 멀어지자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결국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 했고 그 바쁨이 반복되자 정 씨는 더 이상 연락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붙어 다닌 친구가 단순한 주소 변화 하나로 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이재훈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가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고 화상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거리가 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꾸준히 안부를 묻고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며 과거보다 더 진한 우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한쪽은 연락이 끊겨 우정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끈질기게 이어가며 우정을 지켰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왜 생활 반경에 따라 갈라지는지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고 이동은 불편해집니다. 가까운 거리만 오가다 보니 조금만 멀어져도 만남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생활권이 다르면 관심사도 달라지고 그 차이가 쌓여 결국 대화마저 끊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의 유지 비결을 우연한 마주침에서 찾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시장, 같은 공원을 다니는 동안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생활 반경이 달라지는 순간 그 우연은 사라지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노년의 우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찮고 힘들고 굳이라는 생각이 우정을 잘라내는 칼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락이 끊기면 추억조차 희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공유했던 기억도 만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면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결국 연락처에 이름만 남은 존재로 바뀝니다. 언젠가 보자라는 말은 끝내 실현되지 않은 약속으로 묻히고 그 사이 우정의 유통기간은 다해버립니다. 그러나 광주의 이 씨 사례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꾸준히 찾아가고 연락을 이어가는 노력. 그것만이 생활 반경의 벽을 허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택하고 익숙한 일상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정은 흩어지고 결국 서로의 삶에서 지워집니다. 냉정히 말해 노년의 우정은 거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생활 범위가 달라지면 연락은 뜸해지고 뜸해진 연락은 곧 단절로 이어집니다. 추억은 남아있어도 현재의 삶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 우정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 저기 저 아저씨 알지? 재혼했다더라. 근데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어. 맞아, 나도 들었어. 새 식구들한테 휘둘리면서 고생이 장난 아니라던데.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은 소송비로 날리고 노년이 지옥으로 바뀌었지. 노년의 재혼은 주변에서 보기에는 달콤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미소 뒤에 감춰진 건 예기치 못한 고통과 불행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잡은 손이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재혼이 왜 무서운 함정으로 변하는지 그 숨겨진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첫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병수발이 내 노년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와 마지막 길을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으로 재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곧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고통으로, 동반자가 아니라 간병인으로 전락하는 순간부터 내 노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젊을 때라면 함께 버틸 힘이 있지만 이미 몸이 쇠약해진 나이에 타인의 병수발을 떠안는다는 건 내 생명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결국 재혼은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은숙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기댈 수 있다는 안정감의 웃음도 되찾았고 주변에서도 잘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나자 재혼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은숙 씨의 인생은 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 보조, 약 챙기기, 몸 닦기, 화장실 보조까지 이어지는 하루. 잠든 새벽에도 남편의 기침과 신음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면서 본인조차 진료를 미루며 버텨야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한다 믿었던 남편은 이제 환자였고 김은숙 씨는 아내가 아닌 무료 간병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재혼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짐을 떠안은 거였다. 내 자유도 내 건강도 다 앗아가 버린 굴레였다. 그녀의 노년은 동반자가 아닌 무거운 병수발로 무너져 내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이정호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했지만 그는 끝까지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외롭지 않겠냐는 주변의 우려에도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건강과 자유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며 몸을 단련했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용돈을 챙겨줄 수 있었고 몸이 아프면 주저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나이에 다른 사람의 병수발까지 떠안는 건 자살행위다. 홀로였지만 그의 노년은 평온했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고요보다 더 끔찍한 건 끝없는 간병의 굴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고통의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배우자의 병수발은 나의 자유와 존엄을 집어삼키며 내 마지막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노년의 평온과 자존을 지키고 싶다면 재혼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어있는 지독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아파할 낯선 짐이 아니라 홀로라도 당당히 지켜낸 내 자유와 평화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이름을 쓴 족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만의 삶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두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나를 돈줄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시선과 환영의 말에 속아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모아둔 퇴직금, 연금, 집 한 채가 하루아침에 타인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먹잇감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끝없이 쥐어짜내야 하는 ATM 기계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계산과 탐욕의 무대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정혜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들은 처음에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부터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집요하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연금 받으신다면서요?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다음 달에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라고 생각해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점점 늘어났고 금액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정혜순 씨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새 가족들의 손에 흘러들어갔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봉이었어요.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돈만 남았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함정이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장성호 씨는 재혼을 권유받았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이 컸지만 그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연금과 집 한 채뿐인데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을 리 없다. 실제로 주변에서 몇 차례 재혼 자리를 권했지만 상대 여성의 가족이 은근슬쩍 재산을 물어보는 장면을 보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장성호 씨는 홀로 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꾸리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외로운 건 잠깐이지만 돈줄로 전락하면 평생이 지옥이다. 그의 노년은 고독했지만 평온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지켜낸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새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뜯기며 쓰라린 후회를 삼켰고, 다른 한 사람은 홀로이지만 자기 자산과 존엄을 지켜내며 삶을 즐겼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대비는 충격적인 경고가 됩니다.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나를 환영하는 듯 보여도 결국 내 지갑을 향한 탐욕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남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내 돈을 지켜낸 냉철한 선택입니다. 재혼이라는 달콤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잔혹한 진실을 똑똑히 보지 못한다면 내 마지막 시간은 타인의 탐욕에 집어삼켜질 뿐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세 번째 불행은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재혼을 선택하는 순간 단순히 배우자 한 사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새 배우자의 생활 습관, 소비 방식, 심지어 그 가족들의 요구까지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자며 다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살 때는 충분했던 연금이 재혼 후에는 턱없이 모자라지고 작은 사치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금은 빠르게 줄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며 결국은 내 남은 삶이 핏더미 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무서운 경제적 굴레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남성이 따뜻했고 함께라면 노년이 든든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새 남편은 젊을 적 사업 실패로 연금이 적었고 생활비 대부분이 김정숙 씨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조금 더 벌어둔 게 있으니 당분간만 보태 달라라며 시작했지만 그 당분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남편과 그의 자녀들까지 쓰는 돈으로 흘러들어갔고 병원비와 식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결국 김정숙 씨는 혼자 살 때는 넉넉하다고 느꼈던 돈으로 하루하루를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지갑이었어요. 함께라 더 나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살 때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재혼이 순식간에 경제적 함정이 된 비극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이영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뒤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참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는 홀로 사는 대신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맞추고 의료비를 위해 따로 적금을 들었으며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의 재혼 후 불행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지인이 재혼 뒤 새 배우자의 빚을 떠안아 집까지 잃는 걸 지켜본 뒤 재혼을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노년은 외롭지만 평온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으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례는 한 가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을 끌어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풍족할 것이라는 착각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연금은 2배가 아니라 절반으로 쪼개지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2배로 늘어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던 돈이 두 사람의 삶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혼은 내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합니다. 노년에 진정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짐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판단입니다. 외로움은 취미와 친구, 그리고 내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경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환상 뒤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활비라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허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일구어온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노년의 평온을 원한다면 재혼이 불러올 생활비의 늪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네 번째 불행은 사소한 취향 차이가 전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라면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노년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은 강해지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불덩이처럼 번져 서로를 갈갈이 찢습니다. 밥상에 반찬 하나, TV 채널 하나, 잠자리 습관 하나가 끝내는 싸움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는 집안 전체를 지옥 같은 전쟁터로 바꿔놓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명희 씨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에 재혼하며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시작부터 밥상이었습니다. 최 씨는 평생 담백한 음식을 즐겼지만 남편은 짜고 매운 음식만 고집했습니다. 왜 내 입맛에 맞춰야 해? 라는 남편의 한마디에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내 끼니가 전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 모욕은 쌓이고 쌓여 상처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졌고 결국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매일이 전쟁이었다는 최 씨의 고백은 노년 재혼의 잔혹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강릉에 사는 이준호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된 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재혼을 고민했지만 지인의 경험담을 듣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지인은 단순히 잠자리 습관 때문에 파탄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한쪽은 불을 켜야 잠을 잘 수 있었고 다른 한쪽은 불이 조금이라도 켜져 있으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결국 부부 침실은 매일 고함과 욕설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준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혼자 자면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누구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는 재혼을 거부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원하는 음악을 틀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소한 취향 차이로 내 노년을 전쟁터로 만들 바에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취향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내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혼하면 밥상에서부터 침실까지 생활의 모든 순간이 협상과 갈등으로 변합니다. 결국 사소한 취향 차이는 작은 불씨가 아니라 집안을 집어삼키는 불길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내 건강과 마음, 심지어 남은 인생 전체를 불태웁니다. 노년의 평온은 사소한 차이를 참아내는 인내심이 아니라 차라리 혼자서 누리는 자유에서 옵니다. 재혼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는 사소한 취향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폭탄은 언제든 폭발해 내 삶을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허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다섯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손주들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란한 가족을 꾸린 듯 따뜻해 보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며 웃는 얼굴로 달려올 때 잠시 마음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요구와 끝없는 부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용돈을 쥐어주고 옷을 사주고 학원비를 보태주다 보면 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이 납니다. 결국 내 자식과 손주는 뒷전이 되고 새 배우자의 손주들이 내 노후를 잠식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타인의 손주들을 위해 내 노후를 희생하는 희극이자 비극이 됩니다. 대전의 박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새 배우자의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10,000원만 주세요. 라는 말이 처음에는 귀엽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는 매주 늘어났고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생일이면 옷과 장난감을 사줘야 했고 명절이면 두툼한 세뱃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보태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매달 연금의 절반이 아이들을 위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친손주에게 줄 용돈조차 빠듯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할머니인가? 내 자식은 내게서 멀어지고 낯선 손주들만 나를 둘러쌌다. 박영자 씨의 절규는 노년 재혼의 잔혹한 단면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이철수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인과 사별 후 외로움을 느끼며 재혼을 고민했지만 지인의 사례를 보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지인은 재혼 후 배우자의 손주들을 뒷바라지하다가 결국 자기 친손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고 학원비까지 지원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식과 손주들이 아버지는 새 가족만 챙긴다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손주에게만 할아버지이고 싶다. 남의 아이들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 그는 결국 혼자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번 돈을 자기 피부치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피와 땀의 결과다. 남의 손주들에게 쓰는 순간 내 삶은 빼앗기는 거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얽혀있는 손주들까지 떠안아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결혼이 어느새 낯선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떠안는 고통으로 변합니다. 손주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무거운 경제적 압박은 노년의 안전망을 산산조각 냅니다. 결국 내 손주가 아닌 아이들을 챙기려다 내 자식과 손주와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낯선 아이들의 웃음이 아니라 내 자손과 함께 나누는 진짜 따뜻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재혼이라는 환상 뒤에는 새 손주들이라는 예기치 못한 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짐은 내 지갑을 비우고 내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내 노년을 송두리째 집어삼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외로움을 잠시 달래는 환상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가족과 삶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6번째 불행은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재판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한 관계가 어느 순간 서류와 판결문 속에서 찢겨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갈등이었는데 그 갈등이 재산과 상속, 생활비와 부양, 의무 문제로 이어지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집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양쪽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폭발하는 지뢰밭 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내 노년은 평온이 아니라 소송과 재판이라는 지옥의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안도감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새 배우자가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타나 병원비와 간병비는 우리 아버지와 재산을 합쳐 처리해야 한다며 김은자 씨에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본인 재산은 본인 노후를 위해 쓰고 싶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김은자 씨는 재혼으로 얻은 행복 대신 매달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낯선 이들과 다투는 치욕, 법정에서 노인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법정에 끌려 나온 죄인처럼 살았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최성호 씨는 재혼을 신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재혼 후 법적 문제로 파탄난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재혼 후 아내의 상속 문제에 휘말려 3년 넘게 재판을 다녔습니다. 집문서와 예금 통장이 증거로 제출되고 증인까지 불려 나와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최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법정이 아니라 공원 벤치에 앉아 노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는 홀로 살면서도 법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자유를 누렸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법정 싸움은 평생을 무너뜨린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정서적 동행이 아니라 법적 지뢰밭을 밟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자녀들, 친척들, 심지어는 국가가 개입해 내 재산과 권리를 가르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평온해야 할 노년이 소송 서류와 판결문 속에서 찢겨나가고 결국 나는 원치 않는 싸움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노년의 마지막 가치는 평화와 존엄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그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고 법정이라는 전쟁터에 내던집니다. 새 배우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뒤에 숨어 있는 자녀와 친척들의 눈길까지도 함께 끌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법적 함정을 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판사의 방망이 소리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허울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평온한 삶과 존엄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